남도 문화탐방 강좌 제8강입니다. 8강은 울림산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의 숲 진도 울림산방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울림산방이라는 것은 구름이 숲을처럼 어우러져 있는 뜻을 가진 산방이라는 뜻입니다. 소치 허련 선생은 진도에서 태어납니다. 소치 허련 선생님과 초이선사 김정희 선생과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두 선생님께 충분하게 그림을 배운 후에 정계도 제출하죠. 헌종 때 통정대부 첨지 중추부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헌정대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어연에 먹을 가라 화중치왕이라는 모란 그림을 그려서 바치게 됩니다. 소치라는 호는 추사 선생이 주신 것입니다. 원나라, 지금의 이제 몽골인데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화가인 황공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호가 대치입니다. 여기에서 소치로 했다고 합니다. 진도에서 해남 노구당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물론 남부지방이니까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노구당에 방문한 것이 인연이 돼서 남종화에 입문하게 됩니다. 다산 선생님도 그랬듯이 해남의 노구당이 굉장히 그 두 분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다산 선생님은 거기서 애갓집이 되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좀 배웠고요. 또 우리 소치 선생님은 그림에 대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남 노구당은 물론 고산 윤선도 선생님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림은 공지의 윤주서 선생님에 의해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을 배운 것이 굉장히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쪽에 해남의 노구당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분들로 인해서 초이선사 스승을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또 초이선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지내다가 초이선사의 주선으로 추사 선생을 만나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추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었는데요. 진도에서 제주도까지는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풍랑도 있고 바닷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가서 수발을 들으면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사의 세안도 그림에 있는 그 시가 소치의 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치 선생님의 글씨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글을 쓴 동기가 있는데요. 추사 선생님이 이상적이라는 분이 또 제자로 있습니다. 이분이 청나라에 가서 어떤 그림에 관한 책이랄지 이런 것을 스승인 추사 선생님께 이제 주니까 그거에 고마움으로 해서 세안도를 그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세안도가 국보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 세안도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시적인 거, 그 다음에
글씨적인 것도 굉장히 소치가 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던 분들은 다 시서화에 아주 다 능합니다. 그림이나 글씨나 시를 쓰는 그 자체를 다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림산방은 1857년에 50세 때 건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거를 하면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추사 선생님이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자, 압록강 동쪽으로는 소치 허련만한 화가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몰라요. 소치 이후 이제 계보를 보면 미산 허영 선생, 남농 허건 선생, 이민 허림 선생, 임건 허문 선생 등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지금 전남대학교에 계신 허진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여 년에 걸쳐 문중에서 8인이 걸출한 화가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진도 출신으로 울림산방의 영향을 받아서 국전 이상 당선이 돼서 활동한 분이 약 15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 150명이 된다고 해서 진도에서는 뭐 울림산방을 중심으로 해서 허씨들은 빗자루만 들어도 명필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울림산방의 뜻은 첨찰산 아래 지당 연못이죠.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같이 이룬다고 하여 울림산방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울림산방은 남종화의 산실입니다. 사실 공제 윤두서 선생님이 이제 사신 이후에 당연히 노구당이 중심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나 울림산방이 남종화의 산실이 되고요. 그 남종화라는 것은 건필, 그러니까 좀 먹을 적게 묻혀서 한 걸 이제 건필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건자를 씁니다. 이걸 이용해서 갈라진 그 분놀림하고 그 20개 대담한 그 농담을 표현한다 그래요. 농담이라는 것은 짙고 얕고 그래서 짙을농과 옅을 담자를 씁니다. 그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는 여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수화에서는 실제로 여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다 채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종화의 기법은 더 확실히 여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양천 흑시들은 빗자루만 들어도 명필이 되고 명화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자면 진도 출신들은 빗자루만 들어도 명필 명화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진도에서 나온 약 15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남도 제1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울림산방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진도하면 홍주랄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진도에도 다른 특산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를 꽃피운 것은 울림산방이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림산방 뒤쪽으로 그 생가를 지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생가를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살았던 집은 없어졌겠죠. 하나 고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뒤쪽에다가 이제 지어 놓았는데요. 그 집은 남부지방에 특별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일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부지방에서 초가삼간이다 하면 다 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형인데요. 이후에 이제 탐방으로 가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울림산방은 건물이 디귿자입니다. 디귿자로 해서 팔짝 지붕 형태인데요. 아주 그 특이하고 그런 집을 지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가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정표를 이제 제가 찍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이제 가 보시면 울림산방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명성 이제 80호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뭐 당연히 뭐 명성으로 된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울림산방을 이제 조감도인데요. 주위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진도 역사관 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박물관은 뭐 그래도 뭐 좀 크기는 큽니다만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쪽에 역사관이 상당히 그 주의를 좀 더 뭐 훼손까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왜? 역사관은 지금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유적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 보존이 아니고 주위 경관까지도 분명히 우리가 따져보면서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진도 역사관이라고 하면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입구에서 첨찰산을 찍은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경관이 좋습니까? 자, 주위를 사방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주위에 산들이 형성이 돼 있고 섬 같지 않고 이렇게 분지로 그 부분이 돼 있습니다. 자, 멀리서 울림산방을 찍은 사진인데요. 자, 앞에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 안에 항상 제가 한옥에서 얘기한 삼신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있을 때는 복례산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복례산 안에 배롱나무라고 하는 백일홍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사할 때 조금 여름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아주 좋았습니다. 자, 멀리 이 현대식 건물이 보이죠. 그래서 주위에 조금 현대식 건물을 지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조금 가까이 찍어봤습니다. 자, 울림산방과 뒤에 첨찰산과 주위에 어우러진 경관이 아주 뭐 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생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항상 물과 산과 정자와 그래서 삼박자가 이루어진 것이 좀 드문데요. 보통 이제 삼박자를 이루기 위해서 연당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기도 합니다. 자, 멀리 저 위쪽에 이제 그 쌍계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어요. 그 주위에 쌍계사라고 절이 있는데 이제 그 저 멀리 이 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계보를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면 소치 허련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산 허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남농 허건 선생님이 있고요. 이제 같은 그 학렬 내지는 같은 시대의 이민,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문이라는 분인데요. 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고요.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에 계신 허진 선생님이 이제 계시고요. 이런 맥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농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물론 다른 분도 다 이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남농 선생님은 조금 몸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해서 좀 도와주는 주위에 또 굉장히 그 마음이 또 배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배품을 어떻게 했느냐면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줬다는 거예요. 뭐 적게 그리는 걸 이제 소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품 이런 것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너무 좀 남발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농 선생님의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그리는 게 소나무였는데, 소나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유작이. 자, 세안도입니다. 세안도인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있으면 그림 옆에 있는 게 소치 선생님의 글이고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국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인데 물론 불빛이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저게 제대로 좀 촬영이 안 되고 했는데 이렇게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제 울림산방의 유래랄지 각 사람들의 특색이랄지 그 다음에 그림이랄지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 본다고 찍었습니다. 근데 뭐 잘 정갈하게 딱 돼 있죠. 자, 그 남농 선생님의 소나무입니다. 뭐 저는 그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굉장히 뭐 그림이 고풍스럽고 뭐 운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뭐 이런 걸 그림 컷을 몇 컷을 했습니다. 자, 저쪽은 이제 우리 소치 선생님이 살았던 집을 옮겨왔다는 초가집입니다. 그 뒤로 두 봉우리가 멋지게 돼 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잔디밭이 형성돼 있었고요. 좀 근경으로 가서 이제 찍어봤습니다. 자, 진도라는 그 특성 때문에 다음장을 한번 보시면 완전 돌담입니다. 돌로 쌓은 돌담입니다. 저 돌담은 이제 물론 뭐 제주에가 이제 주로 돌담이 있는데요. 섬의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 돌을 저걸 쌓으려면 각 이빨이라고 하죠. 이걸 잘 맞춰서 쌓는 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그래서 쐐기도 없이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쌓기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본 박물관의 사진이고요. 여기는 소치 선생님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사당은 제가 그 단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청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모셔져 있는 부분에 저 뒤쪽으로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뒤에가 단청이 되어 있고요. 우리 소치 선생님의 영정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 이제 항상 초가집 지붕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산과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가난해서 또 기와를 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가집을 뭐 지었을 겁니다. 하나 초가집 하나에도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기역자로 두 채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당이 환하게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당히 집이 크죠. 5칸 집입니다. 5칸 집이고 위에 이제 초가로 있는데 산골에서는 이제 뭐 산깔대 이런 것도 이우기도 하는데 주로 남부지방 이런 데는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볏집으로 해서 이 엉을 얹어서 이렇게 이제 지붕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방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초벌대입니다. 초벌대, 두벌대, 세벌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문이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안쪽에 대청인데요. 대청은 이렇게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우물마루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가운데 그 장선이라는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일본의 그 장마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위에 우리가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래라고 해서 천정을 연등 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정이 없이 노출로 된 것을 우리가 연등 천정이라고 하는데요.
벽과 천정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요. 저 위에 이제 돌이라고 하는 종돌입니다. 종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연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부엌인데 부엌도 물론 뭐 복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합니다만은 어쨌든 고증을 해서 했다고 본다면 벽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들이 이제 그 천정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태포가 될 수가 있고 뭐 사카레와 이제 서로 이제 어우러짐이 있는데 전부 이제 구조목인데요. 그걸 자연의 휘어짐이 된 대로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목을 그대로 쓰면서 껍질만 벗겨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도랑주라고 하는데요. 도랑주라고 하는데 가공하지 않고 껍질만 벗겨서 이렇게 쓴 사례입니다. 자, 그 우리가 설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찬장 뭐 이런 부분인데요. 빛이 들어오는 살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유물이 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장롱인데요. 안방에 옛날에 이제 장롱을 해서 옷이나 이불을 이제 넣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벽도 정갈합니다. 자, 돌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돌담이 쭉 멋있게 쌓아졌습니다. 물론 뭐 이건 후세에 이제 쌓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도 고증을 해서 했다고 봅니다. 자, 울림산방을 이쪽 옆에서 찍었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돌담과 울림산방과 그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련이라고 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로로 하는 것은 편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련이 우리는 기둥에다가 많이 이런 것을 이제 써가지고 판을 붙였죠. 그래서 그 살았던 사람의 뜻을 저기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 반듯한 부재를 쓰지 왜 저런 부재를 대들보를 썼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쪽은 그대로 아까 도량주 방식으로 해서 가공하지 않고 했고요. 한쪽은 두꺼우니까 가공을 해서 이쪽에 기둥과 그 이음을 했죠. 맞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과 이음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이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90도로 만나는 것을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라고 한 건 45도로 이게 만나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과 이음과 연귀입니다. 연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다. 자, 사카레와 대들보와 그 다음에 저건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하고요. 세로로 가는 것은 돌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에 이제 기둥이 이제 보이는데요. 저 문과 벽과 위에 노출 천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등 천정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벽과 문. 이것은 뭐 어떤 그림으로 그려도 이렇게 좀 못 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벽에 노출되어 있는 나무와 저 문과 위에 천정과 정말 어우러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제가 근경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정사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 멀리 이제 원경을 좀 찍어 봤어요. 저쪽에. 그러면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가운데 있는 삼신선산 중에 복례산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3개가 돼 있는 곳은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 다닐 때마다 별로 좀 드물었어요. 하나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교적으로 해서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하고, 지리산을 방장산이라고 하고, 제주도에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항상 하나가 있으면 복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원지방,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평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나다, 이런 사상이 항상
전통 건축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방지에 복례산이 들어 있고요. 이제 특히 서남사에 가면 거기는 둥글어요. 연지가 둥굽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제 삼인당인데 거기는 불교식으로 연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해서 거기는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둥글다. 여기는 항상 유교는 도교하고 항상 큰 집 작은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유대 관계를 하고 성리학자들이 도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항상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어디 고택을 간다든가 서원 뭐 정자를 가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조명을 해 봐야지 단순히 그 건물만 보고 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나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진실한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길게 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쉽게 얻었다면 쉽게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고뇌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후학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그 부분을 잘 지금 감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화유산은 우리가 빌려와서 다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라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도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또 본인들도 즐길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